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는 2013 꼴통경제 진행자 한국진보연대 정책국장 한선범입니다. 우리사회연구소 연구원 백남주입니다. 네, 꼴통경제 2013년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먼저 어제 나온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지난주에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인 이 국민행복기금 추진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주입식 지표 시간인데요. 작년 성장률과 이 1인당 국민소득 같은 자료들을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8일 박근혜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집권 첫 해에 경제정책을 정한 것이니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백남주 연구원, 우선 정부가 경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올해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에서 2.3%로 조정을 했습니다. 일자리 수는요, 32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던 데서 25만 명 늘어날 것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참고로 이 일자리 수의 경우에 25만 명 늘어난다고 하면 그래도 좀 뭐가 크게 많이 늘어날 것처럼 이렇게 예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15세 이상 인구의 절대적 숫자는 아직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건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고용률이 65%이고 인구가 이전보다 100명이 늘어났다고 하면 기존의 고용률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65개가 생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25만 명 일자리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현 상황에서 고용률이 기존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소폭 하락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 정부 전망치가 발표된 지 한 석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이 석 달 만에 이 성장률 전망을 조정을 했는데 이 조정폭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성장률 전망을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하는 한국은행의 경우에도 2.8%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보다도 낮은 수치인 거죠. 이렇게 큰 폭으로 이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한 데는 이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향후에 이제 추경 예산을 편성할 거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큰 규모의 부양책을 내놓기 위한 수순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강조해 놓아야지 이제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이런 명분이 생기니까요. 게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복지 확대를 하는 경우에 지하 경제 양성화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복지와 재정 건전성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명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 상황은 이제 이전 이명박 정부의 결과에 따른 것이니 이전 정권에게 현 상황의 책임을 더 크게 전가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이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성장률을 이렇게 낮게 잡고 일자리 증가율 전망치도 낮게 잡은 상황인데요. 이런 전망 아래에서 좀 올해 어떻게 이 경제를 운용해 가겠다 이렇게 나온 것이 있는 건가요? 네, 뭐 크게 정책 목표를요, 뭐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고요, 뭐 민생 안정, 경제 민주화, 뭐 리스크 관리 강화, 뭐 이렇게 네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좀 흐름을 보면 이전에 이제 인수위 시절부터 조금씩 나왔던 이야기들이 대체로 담겨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이런 뭐 좀 새로운 구체적인 뭐 이런 구체적인 정책 과제들이 나왔다라고는 좀 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뭐 일자리 창출이나 민생 부분에서의 뭐 재정 지출을 많이 늘리겠다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게 잡고 있으면서 이후에 이제 향후에 추경 예산을 편성할 거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정부는 한 12조 원 플러스 알파 정도 수준에서 추경 예산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뭐 추경 예산이 나오고 이후에 좀 더 구체적인 정책들이 4월 달부터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이 구체적인 이런 정책들은 좀 더 지켜봐야지 박근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이제 세부적으로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면 뭐 좀 밋밋하다 이런 느낌을 저도 많이 받았는데요.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핵심 내용이었던 이 경제 민주화 이 부분이 이제 좀 퇴색을 많이 하고
성장이나 부양 이런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또 이제 계획이 짜이는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 이건 뭐 이전부터 좀 예상이 되어 왔던 부분인데요. 지난 2월 21일이었죠. 이게 인수위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이제 국정 비전으로 제시를 하면서 5대 국정 목표와 20대 국정 전략, 140개 국정 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공언해왔던 경제민주화는 이 5대 국정 과제에서 배제된 이런 상태였고요. 그래서 당시 인수위는 이제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반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지만 이제 경제 분야에 이제 6개 전략, 41개 과제가 있었는데 대부분이 성장 중심의 내용이었고요.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은 6개 과제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제가 좀 더 우려되는 거는 이제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미를 왜곡 축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당시 이제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는 이 200쪽이 넘는 국정 목표와 국정 과제 해설서에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고, 그 자리를 원칙이 바로 선 시장 경제가 이런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시장 경제 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추진될 것임을 이렇게 선포한 건데요. 그런데 이제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게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확대되어야 하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에만 맡겨놓으면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 당연히 커지겠죠. 이런 걸 조절하는 게 경제민주화가 돼야 되는데, 시장 질서에만 국한시켜서 이걸 하겠다라고 하면 한계가 뚜렷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확 빠지자 이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었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는 다시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크게 변한 것은 없어 보이고요. 이러한 기조는 여전히 이번에 발표한 201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 정부는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제 4대 과제를 경제민주화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 4대 과제로 경제민주화를 명시한 것과는 다르게 참고자료로 배포한 보고서에는 박근혜 정부의 이 54가지 과제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 중에 경제민주화는 44번째 하나의 항목으로만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네. 국정과제를 봐도 그렇고, 실제 경제팀 인선을 봐도 이제 경제민주화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다. 좀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원체 이 인선 문제가 좀 심각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경제팀 인선도 마찬가지로 봐집니다. 경제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이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성장주의 경제정책의 강력한 옹호자로 이렇게 평가받아온 인물입니다.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 등에 대해서는 큰 비전을 보여준 적이 없는 이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재벌들의 반발을 이겨내면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신과 국정 철학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를 이제 찾아볼 수 없는 인물이 경제부총리로 이렇게 인선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그동안 이 현 부총리는 민영화나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과 같이 경제민주화와는 상충되는 정책들을 펴왔습니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무역협회 산하 국제무역연구원 원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정부의 한미 FTA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왔고,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는 이제 당시 이제 민영화의 천병으로 불렸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을 역임하면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한 핵심 인물입니다. 또한 2009년부터는 이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직을 맡으면서 영리병원 확대론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도 했었고요. 청와대 내에서 경제정책을 보좌할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조원동 경제수석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이 관료 출신으로 좀 경제민주화와는 거리가 먼 인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07년에 제시했던 이 줄푸세,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세를 세운다라고 하는 이 줄푸세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최근에 주장을 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전체 청와대 수석급이 12명과 비서관 37명 가운데서도 이 경제민주화를 주도적으로 고민해온 인사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 경제민주화 정책들을 일선에서 집행해야 되는 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관련한 이제 중소기업 청장 인선 이런 거 역시 제대로 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공정거래위원장 문제는 좀 큰 문제가 많이 제출되고 있었던 이런 상황인데요. 사퇴를 하긴 했는데, 이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 분야가 아닌 조세법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김앤장 같은 곳에서 대형 법무법인이 김앤장 같은 곳에서 23년간 이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뭐 김앤장에서 활동했다라고 하면 대충 어떤 활동을 해왔을지 짐작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특히 과거에 이건희 회장이 세금 없이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으로 발행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삼성을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모은 재산이 110억 원대라고 하는데요. 장관급 후보자로는 역대 거의 최고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돈이 많은 것이 뭐 문제가 되는 거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공정거래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면서 경제적 강자에 맞서서 서민이나 중소기업 같은 이 약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자리인데 재벌들의 세금을 깎고 가진금을 줄이는 이렇게 일을 하면서 고액의 자산을 모은 이런 인물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적합하지 않으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퇴하긴 했는데 이러한 인물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내세웠다는 것 자체가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황철주 중소기업 청장 후보자 경우는 이 주식 백지 신탁 문제로 결국 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식 백지 신탁 제도는 고위공무원이 기업 주식을 3천만 원 이상 보유한 경우에 이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서 이제 정권을 타인에게 위임하도록 한 제도인데요. 이는 기업인 출신을 고위공직자로 영입하는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점검해 봤어야 할 항목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도 이 기본적인 사안도 제대로 조율하지 않은 채 인선을 했고요. 결국 황 후보자 같은 경우가 자진 사퇴를 하게 된 거죠. 전체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우선시하면서 신중히 인선을 했다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예, 일단은 뭐 이 경제민주화를 뭐 거의 지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원체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고 성장을 위한 이 정책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경기 부양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문제인 건데요. 두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민주화와 성장이라고 하는 게 뭐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포기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민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단순히 한국 경제 성장률 수치가 낮게 나오기 때문이 아닌 거죠. 재벌 대기업과 이 중소기업 간의 연관성이 크게 떨어져 있고 재벌 대기업의 독점적 권력으로 인해서 경제의 주축이 되어야 할 중소기업 등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경제 민주화도 요구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경제 민주화는 분배의 문제이고 성장과는 반대편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지적해야 될 것이 결국 또 만지작거리는 부양카드가 부동산 부양 정책이라는 것이고요. 네, 부동산 부양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대선 때 얘기했던 건 경제 민주화와 더불어서 이제 이 창조 경제를 해서 네. 성장 동력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정부가 성장 정책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 창조 경제입니다. 이 창조 경제라는 단어만 놓고 보면 상당히 화려해 보이고 지금껏 화려해 보이는데 지금껏 창조 경제는 구체적인 내용과 실체가 없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창조 경제는 이 미래 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보통신기술을 전 산업에 적용하여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창의력을 바탕으로 창업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도로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5년 전에 이명박 정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존의 산업자원부를 골간으로 해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조직 일부를 더해가지고 이 지식경제부라고 하는 이름의 거대 부처를 만들어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를 강조를 하면서 한국 경제를 지식기반, 기술혁신형 이런 경제로 바꾸어내겠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한편으로는 줄곧 이 청년들이 도전정신을 가지고 창업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해 오기도 했었고요. 지금으로서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이 지식경제와 무엇이 다른지 명확히 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2013년 경제정책 방향을 보더라도 창조경제를 국가가 이제 투자 부담을 덜어주면서 창업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뭐 창조형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는 뭐 소프트웨어나 영화, 게임 같은 산업을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늘리는 것 정도로만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 경제가 구현되면 한국 경제가 장밋빛 전망이 펼쳐질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추상적이거나 이전 정권과 큰 차별성을 보이고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예,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원해서 창업을 돕고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겠다 뭐 이런 건데요. 이 창조경제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창의성이 이제 단순히 돈을 지원한다고 생겨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더 큰 문제는 경제 구조에 있다라고 봐지는데요. 이 전체 경제에서 공공 부분이 한국 같은 경우에 상당히 취약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그리고 특히 자영업 간의 양극화가 심각하고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창의적인 사고와 실험들이 나오기는 힘든다고 봐집니다. 한 번의 실패로 사회적 계층이 갈라져 버리고 고용이 불안정한 사회에서 창의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모험이 뒤따르는 거죠. 현재 너나 할 것 없이 공무원이 되겠다고 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재정 지원으로 실패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한계가 크다고 봐집니다. 현 한국 경제 구조상 실패할 확률이 크다는 것은 여전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보면 링에서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링 주변에 매트도 잘 깔아주고 다시 링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만들어준다라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거죠. 링 자체를 바꿔야 하는 이런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장기적인 계획과 사회 구조를 바꾸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이게 창조 경제가 실현될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이 첨단 산업 부분 하나 더 찾아내겠다는 식의 접근으로는 창조 경제는 요원한 일이라고 봐지고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이명박 정부가 말로는 이 지식 경제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 4대강 사업이나 그렇죠. 부동산 부양, 고환율 정책 이런 걸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 없이 단기적인 성장과 성장 동력 찾기에만 급급한 결과 이런 이제 뒷걸음질 치는 이런 형태들이 나타났는데요. 박근혜 정부도 뚜렷한 이 창조 경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성장에 매달리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명박 정부와 같은 이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져가고 있다고 봐집니다. 네, 결국 이제 자신들 지지 기반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이제 경제민주화는 빠지는 거고, 성장 전략으로 내세운 이 창조 경제는 아직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명확한 게 없고 다시 만지작거리는 게 이제 부동산 부양책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이전부터 조금씩 이런 부동산 부양론들이 계속 제출되고 있었는데요. 이제 인수위 시절에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201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도요,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공공부문 주택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규제 완화와 취득세, 양도세 등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서, 그리고 또한 실수요자 주택자금 지원 확대 같은 정책들을 펼 계획임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앞으로 100일간의 주요 추진 과제를 제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부동산 종합대책을 가장 먼저 시행할 계획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 규제 완화를 통해서 부동산 거품 부양을 추진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이죠. 또한 이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토부 장관인 이 서승환 교수는요, 주택 문제를 정부 개입 없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당시에도 가열된 부동산 시장은 이 투기가 아니라 주택의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었고요.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반대하고 규제 완화를 강조해왔고,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정부가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들과 부양책들이 뒤이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애초에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요. 네. 애초에 이제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라는 좀 거창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출범을 했는데, 재벌 대기업하고 부동산 부유층들을 이렇게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 때문에 경제민주화는 거의 이렇게 폐기된 걸로 보이고,
창조경제는 좀 구체적인 상의 없이 표류하고 있는 좀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또 부동산 부양책으로 회귀하고 있다 뭐 이런 것이고요. 근데 부동산 부양책이 이제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뭐 창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4월 초에 또 제출을 한다고 두고 하니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백남재 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25일 대선 때 박근혜 정부의 가계부채 탕감 공약인 이 국민행복기금 추진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한국경제 위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이니만큼 중요성이 큰 문제라고 봐지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 국장님이 정부의 국민행복기금 추진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3월 29일에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을 시키고 오늘이군요. 이를 통해서 이제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그다음 학자금 대출 채무 조정, 그리고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의 경우에 이게 좀 핵심적인 내용이죠.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6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채무자의 연령과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해서 최대 50%까지 채무를 감면하는 조치입니다. 학자금 대출 채무 조정은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고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은 이제 20% 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고 2월 말까지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상환한 채무자들의 대출 금리를 이제 10%대의 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이제 자격 요건은 연소득 4천만 원 이하고 대출 전환 규모도 이제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이제 기금이 출범을 해서 가계부채 탐관 계획이 이제 시작되는 거니까 그 시작 자체는 뭐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정부 발표를 보니까 사업 규모를 5년간 1조 5천억 원으로 이렇게 잡아놨더라고요. 네. 원래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서는 이제 기금 규모가 18조 원 정도로 됐던 것 같은데 상당히 축소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애초 이 박근혜 정부는 공약에서 이제 자산관리공사, 그러니까 캠코죠. 캠코가 관리하는 부실 채권 정리기금 잉여금이나 뭐 신용회복기금 자녀 재원 같은 걸로 이제 종잣돈 한 1조 8,700억 원을 마련을 해서 이걸 기초로 한 10배인 18조 원의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이런 계획이었죠. 그리고 그 적용 대상을 약 322만 명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계획은 이제 1조 2천억 원에 32만 명 정도니까 이제 10분의 1 규모가 그렇게 축소가 된 거죠. 10분의 1로 축소가 된 것입니다. 그럼 이 10분의 1이면 거의 사실상 공약이 무의미해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어떤 계획을 세우면 한 7, 80%는 달성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가계부채 탕감을 위해서는 이 18조 원도 적은 액수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마저도 10분의 1 토막을 낸 거죠. 이 한국은행이 집계한 작년 3월 현재 자영업자 부채 규모가 430조 원 내외인 상황인데 이 중에 10%만 부실화돼도 43조 원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LG경제연구원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이제 현재 한계 상황에 몰려 있는 이 자영업 푸어들의 부채만 해도 18조 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액수가 18조 원으로도 부족한데 이제 1조 5천억 원으로 이제 한다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행복기금 사업이라는 게 이제 가계부채 탕감 대책이라고 하기 어려워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1조 5천억 원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결국엔 이 공약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 지경이 됐는데 뭐 대통령이나 측근들 사이에서는 뭐 별다른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호통이라도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금융권이나 관료들, 이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으로 좀 용두사미가 된 것 같은데요. 이 대선 이후에 이제 이들이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면서 이 공약 수정을 노골적으로 요구를 해왔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맨날 제기하고 있는 이 박근혜 정부의 문제, 이 공약과 지지 기반의 모순을 맨날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봐야집니다. 이제 뭐 이벤트 형식, 일부분의 지엽적인 문제들 또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되지만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가 안 되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 이제 금융권의 부실 채권 매입가율도 8에서 10% 정도로 정해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100만 원을 빌린 사람이 연체를 6개월 이상 하면 그 채권의 가치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그 채권의 가치가 실제로는 이제 8에서 10만 원 정도로 산정을 해서 정부가 매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100만 원짜리를. 네. 예, 그렇게 매입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이게 시장 가격보다 높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연체를 하면 실제로 그 채권의 가격은 이제 8% 아래로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매입가율이 그렇게 정해진다는 거는 결국 은행이 갖고 있는 부실 채권을 정부가 시가보다 더 비싸게 사준다는 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이 기금이 이제 국민행복기금이 아니라 뭐 은행행복기금이다. 그렇죠. 네, 정부 돈으로 은행에 부실을 해주는 식으로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원래 가계부채 탕감이라는 게 이제 채권자인 금융권이 이제 무분별한 대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실을 상당 부분 부담하는 게, 그런 게 이제 가계부채 탕감이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계획에서는 이제 기금 규모와 대상, 그리고 부실 채권 매입가율 이런 거에서 나타나는 건데, 이번에 나온 계획은 이제 그런 취지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금융권과 기득권 세력들에게 무분별한 대출의 책임을 묻고 부채 탕감 규모를 늘려 달라는 이 요구를 강력히 제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입식 경제지표 시간입니다. 한 국장님, 오늘은 어떤 자료를 알아보게 되나요? 예, 오늘은 1인당 국민소득과 우리나라의 성장률 관련한 거시 통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6일에 한국은행이 2012년 국민계정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작년 1인당 국민소득은 22,708달러로 전년 대비 257달러, 1.1%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2,5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2007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어섰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007년에 처음 이제 2만 1,632불로 2만 불을 넘어섰는데, 이제 세계 경제 위기가 오면서 성장률이 둔화되고 환율이 폭등을 하면서 2008년에는 1만 9,161불, 2009년에는 심지어 1만 7,041불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2010년에 2만 562불 기록을 했고요. 2011년엔 2만 2,451억 불을 기록을 했었죠. 네, 제가 보니까 근데 이 1인당 국민소득 2,559만 원은 착시고 실제 소득이 1,482만 원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 이 국민소득 중에 기업저축, 그러니까 이제 순이익에서 배당금을 뺀 잉여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징수하는 세금, 그다음에 사회보험 부담금 같은 거를 제외한 1인당 개인 총처분 가능 소득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1만 3,150불을 기록을 했습니다. 원화로 환산을 하면 1,482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결국 이제 국민소득에서 순수한 개인 비중이 이제 57.9% 이 정도 되는 거고. 예, 근데 이 문제는 이제 그 비중이 60% 아래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2006년까지는 60%를 웃돌았는데 경제 성장하고 가계소득 간의 괴리가 커지면서 2010년부터는 3년 연속 57%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뭐 개인 총처분 가능 소득이 그대로라 하더라도 뭐 정부가 징수하는 세금이 늘고 뭐 사회보험 이런 게 좋아져서 이제 생활이 좋아지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지도 않으니까 그렇죠.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성장률 확정치는 또 이렇게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소득과 더불어서 2012년 성장률 확정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2.0%로 나왔습니다. 이 수치로는 GDP가 원화로는 1272조 원, 환율이 1127원이어서 달러로 환산하면 1조 1164억 불이 되고요. 저희가 지난 1회 때 속보치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근데 2.0%면 2011년 성장률 3.7%에 비해서 크게 떨어진 것이고요.
환율은 작년보다 올랐거든요. 네. 2011년보다 올랐는데도 지금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역 조건이 좋아졌지만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또는 원엔 환율 하락,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2012년 거의 말에 된 거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경기 침체 이런 부분이 큰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는 전기 대비 1분기에 0.8%, 2분기에 0.3%, 3분기에는 0%, 4분기에는 0.3%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안 좋아졌었죠. 네. 이제 앞서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3%에서 2.3%로 낮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계속해서 2%대 이 부진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점쳐지는군요. 그러면 이제 좀 암기해야 될 것들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예, 작년 1인당 국민소득은 22,708달러, 2,559만 원이었고요. 작년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1인당 처분 가능 소득은 13,150불, 1,482만 원으로 나왔고요. 작년 국내 총생산 GDP는 1조 1,164억 불, 1,272조 원으로 나와서 전년 대비 2.0% 성장하는데 그쳤습니다. 외우기 쉽게 1인당 국민소득 23,000불, 처분 가능 소득 13,000불, 만불이 까진 거죠. GDP 1조 1천억 불, 1,300조 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13 꼴통경제 6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주 4월 5일에는 이 주권방송에서 다른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녹음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는 이제 금요일에 안 되면 쉬자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한 주 쉬고 2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